한국에서 멀지 않은 남쪽 끝, 짙은 녹음이 하늘을 가리는 캄보디아의 대지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온 어떤 고대 건축보다도 더 장엄하고 압도적인 거석의 성전이 고요히 깃들어 있다. 사막의 바람 속에서도 천년을 버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인류의 상징이라면 이곳 앙코르와트는 열대의 숲을 뚫고 솟구치며 또 다른 문명, 또 다른 시공의 기억을 새긴 거대한 석조의 신전이다. 한국인의 눈으로 보아도 그 위용은 실로 이질적이다. 수십 미터 높이의 탑들이 밀림의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끝없이 이어지는 회랑과 벽면을 가득 채운 세밀한 부조는 마치 시간의 층위를 돌 속에 봉인한 듯 정교하다. 캄보디아 국기에도 새겨진 그 문양처럼 앙코르와트는 국가의 상징을 넘어 이 땅의 영혼을 품은 거대한 돌의 서사시다. 그러나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누가 이 성전을 처음으로 그렸으며 어떤 힘이 이 신전을 가능케 했는가? 정말로 기록에 남은 크메르 왕조만이 이 광대한 건축의 주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오래된 기술, 더 거대한 지식, 더 신비로운 힘이 이곳에 닿아 있었던 것일까? 한국인 저자의 시각으로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심장부로 향한다. 숲에 잠긴 돌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앙코르와트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왜 이토록 정밀하고 거대한 구조물이 남았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 왜 곳곳에서 발견되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보려 한다. 앙코르와트에 대해 처음 수치를 접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오랜 시간 역사와 고건축을 연구해온 입장에서조차 잠시 말을 잃었다. 단순한 사원이 아니다. 이곳은 전체 면적이 160만 제곱미터를 넘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종교 건축물이며 삼림과 물길, 석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거대한 성전 도시다. 한국의 서울 광화문 광장을 여러 번 합쳐도 이곳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방을 둘러싼 해자만 해도 폭이 넓고 깊어 건축물 자체가 아닌 하나의 세계를 경계짓는 거대한 우주의 울타리처럼 보인다. 이 해자와 성벽이 둘러싼 중심부에는 3단으로 이루어진 사원이 자리하며 그 위로 5개의 탑이 솟구쳐 인도 신화의 중심산인 메루산을 상징하고 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대인이 생각한 우주의 축을 돌로 구현한 것이며 이 점에서 앙코르와트는 단일한 건축물이 아닌 하나의 세계관 그 자체로 기능한다. 한국에서 흔히 보는 사찰의 장엄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압도함이다. 거대한 석재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고 각각의 회랑은 마치 황혼 속에서 뻗어나가는 시간의 복도처럼 깊고 묵직하다. 저는 이 순간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과연 12세기 크메르 왕조의 기술력만으로 이 규모와 완성도를 실현할 수 있었을까? 건축학적, 역사학적 모든 기준을 적용해봐도 이곳에는 그 시대를 초월한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다음 순간부터 펼쳐질 세부 구조와 이야기는 이 의문을 더욱 짙고 깊게 만들 것이다. 앙코르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천천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던 이 석조 세계가 어느 순간 극도로 정밀한 설계와 질서 안에 짜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건축과 고고학을 연구해온 제 시각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치밀함은 중세 동남아시아의 기술력을 넘어선 영역이다. 앙코르와트는 단지 한 채의 사원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적 구조물의 일부다. 중심 사원만 해도
1.6제곱킬로미터에 달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앙코르톰이라는 크메르 제국 최대의 고도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 면적은 9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 즉, 오늘 우리가 이해하려 하는 앙코르와트는 사실 이 거대한 문명 흔적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건축의 배치다. 회랑과 회랑이 연결되는 방식, 축선이 만들어내는 직선, 그리고 각 신전의 배치가 마치 한 손으로 그린 듯 정렬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미적 감각이나 종교적 상징을 넘어 고도의 수학적 천문학적 계산이 전제된 설계 방식이다. 실제로 중심 사원은 해자와 성벽에 의해 완전한 직사각형을 이루며 그 비율은 현재도 이상적 비례로 평가된다. 한국의 고건축에서 보이는 풍수적 배치와는 또 다른 차원의 질서다. 여기는 우주를 축소한 도시, 인간의 일상 위에 신들의 세계를 중첩시킨 거대한 우주 도시다. 그리고 이 질서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앙코르와트의 중심 구조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성전의 첫 번째 층, 어둠과 신화가 공존하는 지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앙코르와트의 첫 번째 층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마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햇빛이 희미하게 가라앉고 빛 대신 돌의 냉기가 피부에 닿아오는 이곳은 크메르인들이 상상한 지옥계, 곧 우주의 가장 아래층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한국 사찰의 지하법당과는 완전히 다른, 더 고대적이고 원초적인 분위기. 2층의 회랑을 따라가면 돌벽 전체가 거대한 이야기책처럼 펼쳐지는데 높이 2.5m, 길이 800m가 넘는 인류 최대 규모의 부조 회랑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 벽면에는 힌두 신화의 핵심 서사들이 촘촘히 새겨져 있다. 바다를 휘저어 불멸의 물을 끌어올리는 우유바다 휘젓기, 수천 명의 원숭이 전사가 난무하는 라마야나의 전투 장면, 그리고 신성과 인간의 경계에서 춤추는 아프사라의 눈부신 형상이 촘촘히 자리한다. 한국에서 미술사를 연구한 제 입장에서 보아도 이 부조는 장식이 아니라 기억의 층이다. 돌에 새겨진 신화가 단순한 선이 아닌 마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깊이를 갖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거대한 조각들이 모두 돌을 쌓은 뒤에 새겨졌다는 사실이다. 즉, 수백 톤의 석재를 정확히 맞물리게 한 후 그 위에서 다시 정교한 조각을 시작한 것이다. 한국 고건축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이며 한치라도 오차가 나면 전체 회랑의 비례가 무너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벽면은 균열 없이 매끄럽고 회랑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돌판처럼 보일 정도로 정합성이 뛰어나다. 2층에는 과거 왕이 몸을 씻었다고 전해지는 왕의 목욕터가 남아있지만 지금은 물이 마르고 텅 빈 바닥만 남아있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서도 저는 알 수 없는 잔향을 느꼈다. 수백 년 전 이곳을 가득 채웠을 뜨거운 의식의 숨결, 신에게 바쳤을 기도, 돌벽에 울렸을 발걸음들이 아직도 공기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다. 1층은 분명 지옥을 상징한다고 기록되지만 실제로 그 분위기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인간이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계의 문에 더 가깝다. 이 문을 지나야만 우리는 2층의 현세로 나아갈 수 있다. 1층의 어둠을 지나 2층으로 올라서는 순간 공기의 질감이 또 한 번 변한다. 마치 지하에서 지상으로 솟구친 듯 바람이 보다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햇빛이 각 회랑 기둥 사이를 천천히 세우며든다. 크메르인들은 2층을 인간이 살아가는 현세로 여겼다. 세상의 고통과 희망, 욕망과 신앙이 모두 2층의 공간과 상징 속에 담겨 있다. 이곳에서 가장 압도적인 장면은 바로 수많은 정각과 회랑이 만들어내는 넓은 중정이다. 한국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마당과는 전혀 다른 더 엄정하고 기하학적인 공간이다. 사각형의 중정을 둘러싼 장대한 회랑은 마치 시간이 층층이 쌓여 하나의 사각형 구조로 응축된 듯 정연하며 이 내부 정악들에는 각각 힌두교의 주요 신들이 모셔져 있었다. 특히 2층은 아프사라 부조로 유명하다. 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벽면을 스쳐 지나가면 수백 명의 아프사라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신비로운 춤사위를 보여준다. 상반신이 드러난 채 하늘의 옷자락처럼 흐르는 장식과 미세한 표정의 변화는 오늘날 한국의 불상 조각이나 고대 동아시아 미술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정밀함이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더 놀랍다. 눈가의 미세한 곡선, 손가락 끝의 흐름, 발목 장식의 음영까지 마치 인간 장인이 아닌 훨씬 더 뛰어난 존재들이 돌 위에 자신의 손길을 남겨놓은 것처럼 보인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부조의 비율과 선의 흐름이 당시 크메르인의 미술 기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하며 일종의 전수되지 않은 조각 기술이나 외부 영향을 제기하기도 한다. 2층에는 왕과 사제가 신에게 기도하고 의식을 치르던 정악도 자리하며 돌바닥에는 수백 년의 발걸음이 남긴 매끈한 융기가 배어 있다. 한국에서 오래된 사찰을 방문할 때 느끼는 그 시간의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이곳은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이다. 이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만의 공간이 아닌 세계 현세와 신계를 잇는 중간의 층, 즉 경계의 광장이다. 이제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 가장 위대한 층, 신이 머무는 천상계의 중심부로 향한다. 2층의 온기와 햇살을 지나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 앙코르와트의 정점인 3층, 곧 천상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신들이 거주한다고 믿어진 공간으로 전체 신전 구조의 영적 중심이자 우주의 축을 상징한다. 계단은 놀라울 만큼 가파르다. 각도는 거의 45도에 육박해 두 손으로 난간을 붙잡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크메르인들은 원래 이 공간이 신에게만 허락된 높이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토록 가파르게 설계했다고 한다. 인간은 경외심을 가지고 기어 오르듯 2층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3층에 오르는 순간 바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래층에서 느끼던 묵직한 공기와는 달리 이곳의 바람은 가볍고 건조하며 마치 먼 과거에서 불어온 냉기를 머금고 있다. 복도는 십자 형태로 교차해 있으며 그 중심에 솟아오른 중앙탑은 높이 65m, 당시 동남아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장대한 규모였다.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과 비교한다 해도 이 정도 높이를 순수 석재로 쌓아 올린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탑을 둘러싼 4개의 모서리탑은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어 하늘을 향해 피라미드처럼 완만한 경사를 그리며 솟아있다. 이 탑들은 인도 신화에서 우주의 중심에 자리한 메루산과 그 주변을 둘러싼 봉구리들을 상징하며 전체 구조는 우주의 지도를 입체적으로 돌에 새겨 넣은 것과 같다. 특히 3층 심장부에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의 방이 존재한다. 이 방 안으로 들어가 가만히 서 있으면 마치 심장 박동이 돌벽 너머에서
미세하게 울려오는 것 같은 묘한 공명을 느낄 수 있다. 돌과 돌이 만들어내는 이 진동은 과학자들조차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으며 몇몇 탐험가들은 이 울림을 고대 크메르인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일종 음양의식 공간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한국에서 흔히 보는 법당의 울림과는 완전히 다르며 훨씬 원시적이고 초월적인 성격을 가진다. 바람이 지나가면 탑의 강면이 미세하게 소리를 반사하고 그 울림이 다시 회랑을 따라 되돌아온다. 이 반복되는 메아리는 마치 신전 자체가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인간의 손이 만든 구조물이라기보다 신이 인간을 통해 새긴 거대한 석조 우주라고 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이 신성한 정점에서 내려와 다시 넓은 도시 전체의 예술과 상징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세계 위에 또 다른 비밀이 웅크리고 있다. 3층의 신성한 중심부를 내려와 다시 도시 전체를 바라보면 앙코르 와트라는 건축물이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예술 상징 문명이 겹겹이 포개진 거대한 문화층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실감하게 된다. 특히 이곳을 세계적인 미학의 절정으로 이끈 요소는 단연 3,000명이 넘는 아프사라 부조다. 한국에서 조각을 오래 연구해온 제 시각에서도 이 정도 규모와 정밀함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유례가 거의 없다. 아프사라는 단순한 문녀나 요정이 아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 신들의 영역과 인간계를 이어주는 전령으로 여겨졌으며 그 춤사위는 우주의 질서를 상징한다고 해석된다. 그래서인지 앙코르 와트의 아프사라들은 어느 한 명도 표정이나 포즈가 똑같지 않다. 어떤 이는 미세하게 눈을 감은 채 고요한 환희를 품고 있고 다른 이는 머리 장식의 곡선을 따라 바람이 흐르듯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 한국의 전통 불상처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작된 형식이 아니라 각각이 살아있는 개체, 하나의 운명적 존재처럼 돌 위에 생생히 남아있다. 손끝의 라인, 허리의 곡선, 발목 장신구의 미세한 음영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시 장인들의 한계를 넘어선 정밀도를 보여준다. 몇몇 조각은 마치 실제 피부처럼 매끈하여 지금 만져도 온기가 느껴질 것 같은 착각마저 준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아프사라 중 일부가 오늘날의 과학기술 없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비례가 정교하다는 것이다. 어떤 얼굴은 황금 비율을 거의 완벽히 구현하고 있으며 일부는 인체 해부학적 비례에 맞춘 듯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보여준다. 이 점 때문에 몇몇 역사학자들은 이 부조들은 왕조 말기의 작품이 아니라 훨씬 오래된 시기에 전승 기술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크메르인이 만든 것이 분명하지만 그 기술의 근원은 더 앞선 시대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회랑을 걷다 보면 아프사라들의 시선이 어느 순간 관람자를 향해 살짝 고정되는 듯한 착각을 준다. 이는 단순한 예술적 기술이 아니라 건축과 조각이 결합해 만들어낸 심리적 연출이다. 빛이 기둥 사이로 일정 각도로 들어올 때 아프사라의 얼굴과 몸에 생기는 음영이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마치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회랑을 따라 걸으며 관람자를 천천히 바라보는 듯하다. 이곳에서 느껴지는 정수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은 돌 속에 봉인된 영원성, 인간과 신이 만나는 찰나의 순간이다. 그리고 이곳의 예술은 앙코르 와트가 단지 크메르 왕조의 산물만이 아니라 여러 시대와 지식이 축적된 문명 복합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레 한 인물에게 향한다. 이 거대한 신전을 설계하고 지휘했다고 알려진 왕, 수리아바르만 2세. 그러나 그의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흐릿하다. 앙코르 와트의 주인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아바르만 2세이다. 한국의 역사 서술에서도 이 왕은 앙코르 와트의 건립을 명한 군주로 소개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부조와 비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상한 불균형과 마주하게 된다. 이토록 거대한 신전을 세운 왕이라면 당연히 남겨야 할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왕의 초상이라 불리는 유일한 부조는 신전 내부의 한 벽면에 작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 표현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소박하다. 인체 비례도 정교하지 않고 위엄을 상징하는 장식도 다른 부조들에 비해 지나치게 빈약하다. 한국 사학자의 눈으로 보아도 이런 수준의 부조가 대제국의 창건왕의 초상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 반면 그 주변을 둘러보면 장식과 부조는 경이로운 수준의 정밀함을 자랑한다. 1000명의 병사가 등장하는 전투 장면, 신들의 서사를 묘사한 거대한 벽면, 아프사라의 눈동자까지 세밀하게 새겨진 조각들, 이 모든 것이 절정의 기술로 완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할 왕의 형상은 단순한 기호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이 모순은 의심을 자아낸다. 만약 수리아바르만 2세가 이 신전을 주도적으로 건립했다면 그의 업적을 과시하는 기념비적 장면이나 왕을 찬양하는 벽면이 신전 곳곳에 존재해야 자연스럽다. 한국의 경복궁, 고려왕릉, 신라왕실 사리장엄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왕권의 시각적 상징이 이곳에는 거의 없다. 게다가 수리아바르만 2세의 통치 시기는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 말기였으며 외침과 내분이 빈번했다. 그의 치세 자체가 그리 길지 않았고 장대한 공사를 진행할 만큼의 안정된 정권 기반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더 나아가 후대 기록은 그의 죽음마저 모호하게 전한다. 어떤 기록은 전장에서 전사했다고 쓰고 어떤 기록은 자연사했다고 한다. 그가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왜 이 엄청난 신전이 그의 작품으로 단정되어 온 것일까? 실제로 19세기 프랑스 탐험가들이 앙코르를 재발견했을 때 남아있던 비문 중 일부가 왕의 이름을 언급했을 뿐이었다. 이후 서양학자들은 그 이름만을 근거로 왕이 건설했다고 기록을 확정했는데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결론이었다. 한국에서 역사를 연구해온 제 입장에서 보아도 왕의 이름 하나로 이 거대한 문명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오히려 앙코르 와트의 구조적 완성도, 조각 기술의 정점,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의 집약을 보면 당시 크메르 왕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직력과 기술력이 동원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현대학계에서는 점점 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신전은 어쩌면 한 왕의 업적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더 오래된 지식의 축적, 혹은 이미 잊힌 집단의 기술이 일부 포함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리아바르만 2세는 그저 마지막에 이름이 덧씌워진 인물, 혹은 기존 구조를 확장 재정비한 왕이었을지도 모른다. 왕의 초상이 흐릿한 이유, 그의 흔적보다 신전의 정교함이 훨씬 앞서는 이유, 이 모든 의문은 이후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으로 이어진다.
이제 우리는 앙코르가 왜 잊혀졌는지, 왜 다시 발견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역사가 사라지고 문명이 침묵한 그 기간 속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 앙코르 와트는 모두가 아는 세계적 유산이지만 실은 수백 년 동안 정글 속에 묻힌 잃어버린 도시였다. 한국의 역사 연구자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거대한 문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도시가 쇠퇴할 수는 있어도 전체 문명 규모의 흔적과 기록이 이렇게까지 희미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크메르 제국은 13세기 이후 점차 약화되었고 외침과 내분, 종교 변화가 겹치며 도시는 느리게 숨을 잃어갔다. 특히 힌두교 중심에서 대승불교로 종교축이 바뀌자 왕실의 제2체계가 흔들렸고 앙코르 와트의 기능 또한 애매해졌다. 영적 중심을 상실한 성전은 서서히 숲과 자연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가 흔적도 없이 버려졌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어떤 학자는 거대한 수로 시스템이 장기간의 가뭄으로 붕괴했다고 말한다. 또 어떤 학자는 전염병, 정치 권력 이동, 이슬람 세력의 압박 등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은 도시 전체가 정글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이한 현실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서양 탐험가들이 캄보디아를 다시 밟았을 때 정글 속에 숨어있던 이 돌의 도시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탐험가 앙리 무어의 기록이 가장 유명하다. 그는 앙코르 와트를 솔로몬의 성전과 견줄 만한 건축물이라 표현하며 그 경이로움 앞에서 거의 경배에 가까운 감탄을 남겼다. 그가 남긴 문장을 한국어 화자의 눈으로 읽어보면 더욱 흥미롭다. 그 어떤 고대 문명도 이곳의 장엄함에 견줄 수 없다. 즉, 그는 분명히 신전의 양식과 정밀함이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주변 현지 문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직감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서양 학자들은 그의 말을 동양 문명에 대한 과장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고건축을 연구해온 제 입장에서 무오의 직감은 의외로 정확하다. 왜냐하면 앙코르 와트는 동남아 고유 양식기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수학적이고 구조적이다. 또한 조각의 깊이와 비례도 당시 주변 문명의 기술력을 넘어선 경지다. 무오가 느꼈던 이질감은 단지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건축적 판단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신전을 둘러싼 지역에서 일상도구, 생활유물, 무기, 식기류 같은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인구 수십만 명 이상이 살았던 도시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고도 경주나 공주, 부여를 떠올려보면 알 수 있듯 왕궁 주변에는 반드시 생활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그러나 앙코르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 1. 주민들이 극도로 빠르게 철수하듯 도시를 떠났거나 2. 이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기원을 가진 정제된 종교중심 도시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문은 이후 우리가 살펴볼 선사 문명 가설과 맞닿아 있다. 숲속에 묻혀 사라졌다가 다시 드러난 앙코르의 공백기. 그 공백 속에야말로 가장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앙코르 와트의 신비는 비단 석조 기술이나 조각의 정밀함에만 머물지 않는다.
도시 전체의 배치를 위성 지도에 올려놓고 지구의 대지 구조와 다시 겹쳐보면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난다. 앙코르 와트는 지구를 가로지르는 특정 직선, 일명 레이라인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지리를 연구한 입장에서 이런 주장은 흔히 신비주의적 해석으로 취급되기 쉽지만 실제로 여러 고대거석 유적들이 특정 선상에 배열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한 레이라인은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나스카 라인, 앙코르 와트, 페르세폴리스, 모헨조다로, 그리고 아틀란티스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거의 완벽하게 직선상으로 연결한다. 그 오차는 위도 기준 0.1도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정밀함은 인간이 단순히 감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국의 고건축은 풍수에 따라 산과 물의 흐름을 기준으로 배치하지만 앙코르의 위치는 풍수보다 훨씬 넓은 시야, 즉 지구 규모의 좌표 체계를 반영한 듯 보인다. 당시 크메르 왕국이 이런 전지구적 지리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일부 학자들은 이 레이라인이 지구의 에너지축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고대 문명들 간에 연계된 교류망이 있었으며 그 지식이 전수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보수적인 학자들조차 이 배열이 순수한 우연일 확률은 극히 낮다고 인정한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앙코르 와트 자체의 내부 구조도 천문학적 좌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추탑은 춘분과 추분의 태양 궤도와 정밀하게 일치하며 매년 단 2번 태양이 탑 꼭대기 위로 정확히 떠오르거나 지는 장관이 펼쳐진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적 우연이 아니라 짜임새 있게 계산된 천문학적 설계다. 한국에서도 고조선이나 신라가 별자리를 기준으로 제해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지만 건축물 자체가 우주의 축을 구현하는 경우는 없다. 앙코르 와트는 인간의 손으로 구현한 거대한 우주 지도 그 자체이며 그 설계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지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전지구적 배치 방식은 세계의 고대 문명들 중에서도 특정 집단만 공유한 비밀 지식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집트, 페루, 수메르, 크메르,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건축의 철학과 우주의 상징을 리마카블리 비슷하게 구현했다는 점은 결코 가벼운 우연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앙코르 와트가 단지 크메르의 산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된 지식이나 기술의 잔향을 품었다는 사실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구간, 고대 조각 속에 새겨진 시대를 뛰어넘은 흔적들을 살펴볼 차례다. 레이라인의 신비를 지나 앙코르 와트의 회랑 속을 다시 깊숙이 탐색하다 보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에서 고고학을 연구해온 제 시각으로도 이 부조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요소가 아니라 기존 역사 서술을 뒤흔드는 강력한 이탈점이다.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메르 문명의 범위를 넘어선 시간의 어둠 속에서 흘러온 잔향을 품고 있다. 회랑의 한 벽에는 힌두신 인드라의 전투 장면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그 뒤편 한 인물이 마치 렌즈를 들여다보는 듯한 독특한 도상을 취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그 형태는 현대의 망원경과 거의 흡사하다. 문제는 이 조각이 12세기 신전에 새겨졌다는 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굴절식 망원경은 17세기에 등장한다. 즉, 500년의 간극이 있다.
다른 문화권에서 우연히 유사한 형태가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 조각은 망원경의 구조적 특징, 원형 튜브, 한쪽 끝을 눈에 대는 자세를 너무나 정확히 재현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기록 어디에서도 이런 형태의 도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남아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도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학자들은 상징적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조각의 구체적 묘사는 그저 상징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사실적이다. 이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 앙코르와트의 좁은 기둥 사이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동물이 새겨져 있다. 4개의 뿔을 가진 멸종 동물이다. 이 생물은 현대 생태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생물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발견한 화석 기록을 통해서만 존재가 확인된다. 이 동물의 멸종 시기가 약 200만 년 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12세기 조각 속에 그 모습이 등장한 이유는 설명하기 극도로 어렵다. 한국의 선사 고고학에서도 가끔 신화적 상징이 현실 동물과 뒤섞여 표현되는 예가 있지만 앙코르와트의 조각은 신화적 왜곡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다. 뿔의 배열, 허리의 곡선, 다리의 비례까지 실제 생물 형태를 기반으로 한 정밀 조형이다. 900년 전 크메르 장인들이 멸종한 동물의 구체적 형상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는 기존 학설이 무력해진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조각은 따로 있다. 어느 회랑의 한쪽 벽면에는 해와 별을 둘러싸고 9명의 인물이 절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이는 힌두교의 태양 숭배 의식이라 해석되곤 하지만 한국 천문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난다. 9개의 하늘을 도는 천체. 이는 현대적인 태양계 구조와 상징적으로 일치한다. 문제는 천왕성 1781년 발견과 해왕성 1886년 발견.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고대인들이 관측할 수 있는 유관 행성은 5개뿐이다. 그렇다면 이 9개의 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크메르인들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천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조형은 더 오래된 천문 지식이 전해진 결과일까? 한국에서도 삼국시대의 별자리 그림이 남아있지만 거기에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외에는 표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앙코르와트는 맨눈으로 관측 불가능한 천체를 상징하는 듯한 도상을 남겼다. 이 사실은 이 신전의 설계가 종교적 목적을 넘어 천문학 우주론적 사고를 전제한 거대한 지식체계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몇몇 회랑에서는 특정 조각의 배치가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의 태양 고도와 각도로 정확히 겹친다. 즉, 신전의 구조 전체가 거대한 달력 혹은 우주 관측 장치처럼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고대 왕궁에서도 이런 천문적 배치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앙코르와트처럼 전체 건축물의 구조가 통째로 천문 시스템을 이루는 사례는 없다. 이 일련의 조각과 배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다. 이곳은 12세기 동남아 문명이라는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의 총체다. 얼마나 오래된 지식인지, 누가 전했는지, 그 기술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앙코르와트의 돌 위에 새겨진 흔적들은 단절된 과거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 과거가 현재 역사관념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향한다. 앙코르가 단지 신전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문명 전체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도시가 왜 현대 도시 시스템을 능가하는 구조를 가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앙코르와트가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 문명 전체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연구팀이 위성 레이더와 지표 스캔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앙코르 주변에는 무려 1000킬로미터의 다리에 달하는 방대한 도시 구조가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곳은 현대 도시학 관점에서도 극도로 정교하며 도로망 저수지 수로 배수 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력 도시였다. 한국의 고대 수도인 경주나 부여를 떠올려 보면 왕궁과 도시의 배치는 자연 지형을 활용해 구성되지만 앙코르의 경우는 자연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연을 재구성해 도시를 만든 흔적이 훨씬 짙다. 물길을 인위적으로 변형해 방대한 저수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다시 신전과 주거지에 연결하는 구조는 마치 현대의 관계 도시를 연상케 한다. 크메르 제국이 이 정도 도시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이롭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 구조의 완성도가 당시 왕조의 통치력이나 기술력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 도시에는 75만 100만 명이 살았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앞서 언급했듯 출토되는 생활 유물은 극히 적다. 이는 도시가 갑작스럽게 버려졌거나 또는 이 도시가 원래부터 일상적 생활 공간이 아니라 종교적 천문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 도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앙코르톰의 일부 건축물은 명확히 후대에 조잡한 기술로 만들었음을 보여주지만 앙코르와트와 초기 대형 구조물들은 훨씬 완성도가 높아 한 시대의 기술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크다. 한국 건축사에서도 이런 극단적 기술 격차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이 도시를, 이 신전을 세운 이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섣불리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돌에 새겨진 조각들, 천문학적 정렬, 멸종 동물의 형상, 존재할 수 없는 도상들,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수학적 질서는 하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암시한다. 앙코르의 기원은 단일한 왕조의 작품이 아니며 더 오래된 시기, 더 깊은 지식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집단의 손길이 일부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흔적 없이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과거 문명에 단절된 조각이다. 그 조각은 오늘날의 역사와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빈틈을 향해 묵묵히 질문을 던진다. 숲의 바람에 흔들리는 돌탑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신전이 왜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도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앙코르와트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문명의 시간 혹은 우주의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건축물이다. 그 앞에 선 우리는 그저 작은 질문자일 뿐이다. 이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거석의 도시를 세운 존재는 과연 누구라고 믿는가? 앙코르와트의 돌들은 오늘도 묵묵히 과거의 비밀을 품은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라진 문명이 남긴 거석의 암호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 질문을 따라 걸어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 미스터리가 언젠가 밝혀질지 혹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탐험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